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70선에서 코스닥 지수는 910선에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히 수급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 담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속적인 0.5%포인트 인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5월 0.5%포인트는 확실하고 그간 6월, 7월에도 0.5%포인트 인상이 유력시 됐었는데요. 주말을 지나면서 시장이 6월 달에 0.75%포인트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롬 파월 미 연준의 생각과 연준 의장의 생각과 월가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다음 달 3, 4일에 열리는 FOMC를 앞두고 파월의 속내가 어떨지 앞서 있었던 IMF 발언을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5월 FOMC에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다. 또 6월에도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이고 초반에 많이 올린 뒤에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인클레는 아직 피크인지 모른다. 공급망 신경 쓰지 않는다. 연착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 고정이 중요하다라고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다음 달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내놓은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제러미 시걸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 교수의 의견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약은 한 번에 다 먹어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기에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붙잡아두고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는 이달 중순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로 전월 대비 근원 CPI가 상승률을 낮췄다며 0.75%포인트 가능성이 사라졌다라고 밝혔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랬던 시걸 교수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시장 상황을 본 뒤 마음을 바꾼 겁니다. 월가도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베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노무라 증권이 6월과 7월에 0.75%포인트씩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뒤로 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 회의 때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장중에 94%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6월 0.75%포인트 인상 확률은 2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중도 혹은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조차 0.75%포인트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준 내에서는 강경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가장 먼저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초반에 연준이 금리를 대폭 올리더라도 계속된 공격적인 인상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론과 경기 침체 우려, 11월 중간 선거 등을 고려하면 이후에는 인상폭을 조정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과 맞서는 건데요. 크리슈나 구하 ISI 에버코어 중앙은행 전략그룹장은 연준이 5월에 0.75%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6월과 7월에도 0.5%포인트를 고수하다가 9월에는 0.25%포인트 정도로 수준을 낮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으로 목표치를 웃도는 물가에도 이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출 수 있다는 전망 또한 제기되는데요. 상대적인 고물가를 용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28일에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예비치가 발표됩니다. 경기 둔화의 폭과 속도를 가늠할 수 있는 수치인 만큼 또 시장이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슈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FOMC 회의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이 월가가 판단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 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예, 5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죠. 미국 내에서도 이 성장과 물가 안정 중에 무엇이 우선이냐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월가에서 판단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지금 저번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 정도까지 이제 육박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수치만 봐도 상당히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연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는 2%로 볼 수가 있는데 작년 이제 3월부터 해서 이 수치를 넘어가면서 작년 3월에 2.5%를 기록하면서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금까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만 봐도 지금 상당히 인플레이션 수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거는 바로 PPI,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도 작년 2월부터 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작년 2월부터 2%를 넘기면서 올해 지금 3월까지 보시면은 11.2%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는 상당히 지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연준이 올해 공격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좀 하면서 금리 인상이 강하게 이어질 경우 미국의 경제 침체는 이제 우려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5월 FOMC에서 기준금리 50bp 인상 가능성은 지금 뭐 97%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6월 75pp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85%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물가를 좀 강하게 잡기 위해서 강한 양적 완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차 대조표도 지금 강하게 또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고 5월에는 이제 대차 대조표도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함께 강한 양적 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제 5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인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부분은 작년 연준에서 11월에 테이퍼링을 진행했는데 11월부터 해서 3월까지 테이퍼링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효과가 지금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면은 0.3% 정도로 발표가 되면서 기존의 0.5%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10월부터 해서 진행된 테이퍼링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5월에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OMC 회의 5월 3일부터 해서 4일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에 지금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지 75bp 인상할지도 중요하지만 5월 11일에 발표되는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FOMC 회의보다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체크할 필요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또 방향성을 좀 보면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이 5월 달에 50bp를 인상할 것은 시장이 이미 예견을 하고 있고 5월 11일에 발표가 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향후의 흐름을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경제를 두고 리세션이 아닌 워세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먼저 이 워세션은 무엇이고 또 리세션보다 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설명 들어볼까요? 네, 우선 통틀어서 리세션은 전쟁으로 인해서 생산과 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도 하락하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경제 침체를 예고하는데 여기서 리세션의 기준은 장단기 금리 역전의 이제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10년물과 2년물의 사이에는 아직 격차가 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우려가 적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리세션 얘기를 또 한다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전쟁에 따른 공급 부족이 더 심화가 되면서 최악의 상황에는 이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리세션과 리세션은 상당히 조금 격차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세션은 스태그 인플레이션을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둔화는 지금 우려가 깊어지고 있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28일에 발표되는 또 경제 지표를 참고를 하시면은 충분히 GDP 발표죠, 여러분들. 그래서 GDP 발표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양적 완화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장 5월 FOMC에서 이 월가 대표 강세론자 사이에서는 0.75%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의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글로벌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올해 지금 월가에서도 예상하는 거는 올해 2에서 2.5% 정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기준에서도 지금 2% 정도 전후로 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 지금 8월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반기에 좀 강한 기준금리 인상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이제 5월에 진행되는 FOMC에서 5% 정도 50pp의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더 무게가 실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월과 6월에 충분히 좀 강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우선은 5월에 50pp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50pp 정도의 기준에 좀 무게가 실린다라고 볼 수 있고 아무래도 또 기준금리 인상이 모든 금리에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타격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기업들 중에서 몸집을 키우는 성장주들이 상당히 좀 영향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업 확장으로 인해서 자금 조달과 사채 발행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의 이자가 높아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자금 조달 시 높아진 이자의 눈높이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타격이 상당히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2016년도에 기준금리 인상 때 보시면은 성장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특히 코스피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타격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하락하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 올해 기준금리가 또 강하게 인상이 되고 증가를 한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코스피 쪽의 우량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통상 이제 국채금리보다는 회사채 금리가 더 높게 당연히 측정이 돼야겠죠. 신뢰도 면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성장주들의 상당히 큰 영향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연준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3% 정도까지 또 수준까지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 우선은 5월에 50pp의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이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건 다소 부담스럽고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연준이 과거에 2015년도에는 이때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제 짚어지면서 테이퍼링을 진행했고 2016년도 1월부터 해서 18년도까지 기준금리를 2%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너무 앞서간 정책이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커졌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실패한 정책이다 이런 또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연준 상당히 조금 보수적으로 2021년도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관망을 했죠. 그래서 물가 상승률에 대한 연준의 반응은 잠깐의 이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시사를 하면서 관망하는 스탠스를 취했는데 현재 지금 기준에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CPI와 PPI 수치만 봐도 충분히 지금 인플레이션 수치는 상당히 높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8.5%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상당히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라도 강한 기준금리 인상, 강한 양적 완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올해 연준의 강한 금리 인상과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을 판단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 확실한 지표를 보고 나서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28일에 발표될 1분기 GDP 예비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 경제를 판단하는 데 어떤 상징이 있는지도 알고 싶고요. 또 연준이 금리 인상 시기나 규모를 결정할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GDP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이렇게 또 알고 계시는데, 지금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데, 통상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 현재 국가의 경제 상황이 호황인지 침체인 등을 판단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GDP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있어서 연준은 GDP를 고려해서 결정을 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8일 발표되는 GDP도 상당히 참고를 하면서 기준금리가 50pp 인상될지 아니면 75pp 인상될지를 가늠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8일 날 발표되는 GDP를 꼭 참고 좀 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외 주요 기관들 역시 현재 글로벌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각국의 글로벌 금융 정책이 강화됨으로써 이게 글로벌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하는 부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러우 사태가 장기화되는 부분도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를 깊어지게 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또 최근에 중국의 봉쇄령 등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적인 경제 침체 우려도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완화되는 방향도 함께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우선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과 최근에 좀 폭등했던 곡물 가격 등이 지난 3월 8일 대비해서 25%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하락세를 또 보이면서 안정적인 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 기준에서 물가 지표 등도 안정 구간에서 횡보한 또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반기부터는 좀 안정적인 또 흐름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상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면 아무래도 각 나라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기업들의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증시에도 긍정적이지는 않은 흐름으로 영향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전략을 좀 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급진적인 출구 전략 결정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연준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어떨지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연준의 양적 긴축이 강화될수록 안전자산의 선호 심리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 통화가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자금이 달러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꼭 굳이 주식만 생각하기보다는 외면적으로 해서 채권 그리고 또는 원달러 쪽으로 방향을 또 잡으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지 역할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연준의 양적 완화가 좀 깊어질수록 증시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FOMC가 임박한 시점에서 월가가 판단하는 현 미국 경제 상황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JDI 파트너스의 유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창환 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도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키포인트와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어제까지 이제 그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가파른 조정을 좀 받았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과매도에 대한 시기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를 기반으로 한 시장 반등이 나타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 중국 장도 그렇고 나스닥 선물도 좀 반등세 나타나다가 중국 그 증시가 좀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후장 들어서 지금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은 좀 다소 좀 아쉽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베이지 봉쇄로 인해서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뉴스 분석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8% 수준까지 떨어졌었고, 이제 중국이 이제 인민은행 지준율을 이제 100bp 인하를 했죠. 그리고 그러면서 반등 시도를 했는데 이게 좀 다시 하락으로 변환되는 모습들이 우리 지금 오후장 영향 그대로 들고 있는데, 오늘 종목들 섹터의 특징들을 보면은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뭐 현대 기아차라든가 이런 그 호실적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의해서 정부 정책 관련 종목들, 그리고 워낙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 낙폭화되죠. 그리고 원재택 가격 인상 같은 뭐 그런 가격 인상에 관련 종목들, 또 페이퍼 일부 이제 M&A 관련 그 개별 종목들도 이제 강세 나타나는 흐름이라서 이제 섹터 전체가 뭐 두루두루 다 반등을 오늘 하고는 있지만은 특징적인 어떤 단기 재료가 있는 쪽의 섹터들의 종목들이 좀 더 강한 흐름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 기아차에서 컴포를 했을 때 좀 중요한 내용이 이제 하반기 쪽 그 차량용 반도체 쇼트이 있을 좀 풀린다는 얘기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컴포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연준에 대한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있고, 중국 코로나 상해에서부터 지금 베이징까지 봉쇄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등이 지금 세질 않습니다. 반등이 좀 강했으면 좋겠는데 본격적인 반등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좀 지금은 낙폭 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종목들을 손절하기보다는 좀 가지고 있으면서 5월 초에 있는 FOMC 전까지는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장 키포인트, 오늘장 한마디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어떤 키워드 선정하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십시오. 네, 국내 완성차 업체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키워드 주셨고요. 원자재값 인상 소식은 연일 화두인데요. 종이값 인상 키워드, 또 인수위의 미래 모빌리티 국정과제 육성 소식 키워드로 주셨고, 또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이 됐죠.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야놀자의 나스닥 진출 추진 소식과 마지막으로 낙폭과대 엔터주 반등을 인기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에서 선정한 특징주 공개하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자동차주에서는 기아, 다음 달부터 국내 인쇄용지 가격이 15% 인상된다죠. 무림페이퍼, 인수위의 미래 모빌리티 국정과제 육성 소식으로 기산텔레콤을,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계획이 또 의결됐다라는 키워드로는 영화 금속을, 야놀자 나스닥 상장 기대감으로는 SBI 인베스트먼트, 낙폭과대 반등을 보이는 엔터주 중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투자 의견 들어볼 종목은요. 예, 기아와 무림페이퍼,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오늘 단연 화두 자동차 관련주인 것 같습니다. 기아를 주셨는데요. 고일지 스탑일지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특히 외국인 기관들 현재 기아차 자동차 종목들 많이 갖고 있는데, 어제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1조 6천억 나왔죠. 기대치가 한 1조 2,500억 정도였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순이익은 컨센서스 다소 미달했지만 영업이익이 월등히 잘 나왔다는 건 좀 우리가 인상적이었고, 1분기 그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그 제품에 대한 믹스 효과로 인해서 지금 이익을 상당히 확보했고,
그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ASP가 한 12% 정도 좀 올라갔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믹스 효과라든가 또 인센티브가 많이 좀 줄어들었고 또 환율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종목들은 환율이 올라갔을 때 영업이익이 계속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상의 흐름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고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아직 PER이 6배 좀 아직 그 정도 수준, 6배 약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정고점 부분까지는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매수보다도 아직은 팔 때가 아니고 아직도 이렇게 올라갔지만 주가가 이제 과열 구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대략 87,000원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좀 가져가보자 좀 의견 드리겠고 일단 그 현대기아, 그러니까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도 같이 끌고 가시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좀 매수하기라든가 좀 가져가기도 훨씬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모두 다 괜찮다 볼 수 있겠고요. 일단 최근에는 차량의 할인도 없고 그리고 차량 판가도 좀 올라가는 구조라서 또 하반기에 기아차에서 지금 5월부터 차량용 반도체 쇼테지가 좀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자동차 섹터는 또 하반기가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동차 섹터 전체적으로는 다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보다 하반기가 자동차 섹터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기아는 지난달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자리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정고점까지 홀딩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강세를 보이는 재즈 키워드 중에서 무림페이퍼를 주셨는데요. 주가 많이 올랐죠.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단기 과열 좀 드렸기 때문에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찰실현 의견 일단 드리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백상지라든가 아트지 같은 인쇄 용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국내에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이런 무림 페이퍼라든가 이런 이제 인쇄 업체들이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인쇄 용지 그 가격을 15% 정도 인상한다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그 관련 종목들이 오늘 급등세가 나타났고 올해 들어서만 일단 두 번째의 이제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타나서 이런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면 최근에 관련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다만 이제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이제 항상 예상보다 잘 안 나오는 좀 그런 좀 특징이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테마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은 뭐 한솔제이라든가 이런 한솔제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나오는데 무림 페이퍼는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제주주는 오늘 다 급등한 종목들을 따라붙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회성으로 급등 정도에서 차익 관점에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림페이퍼 오늘장 지금도 21% 급등 중입니다. 다만 너무 많이 올라서 따라가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올해 들어서만 국내 인쇄 용지 가격이 2번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분기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 건데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재즈 관련주 의견은 스탑이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엔터 키워드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그 의견 드리겠고요. 제가 이거 선정한 이유가 어떤 낙폭과대에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라서 그 최근에 엔터주들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는 이유로 해서 조정을 좀 받았는데 전에 한번 JYP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의견을 드렸었고 그 후에 올라가다 좀 조정세인데 그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터 4사 중에서는 밸류에이션 가장 매력이 있거든요.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 기준으로도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동사가 이제 그 주로 주요 아티스트가 그 블랙핑크라든가 뭐 빅뱅 그 위너, 아이콘, 그 4세대 아이돌, 그 트레저 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4세대 아이돌인 트레저가 지금 최근에 급부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도 오리콘 차트에서 석권을 했었고 최근에 앨범 판매량도 지난 정규 1집보다도 음원 다 해서 거의 3배 이상 증가를 한 상태라서 이 4세대 트레저의 그 좀 부상이 특히 이제 대회를 또 많이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지금 거의 말해서 그 역주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기대가 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아직 컴백을 안 했습니다. 예상으로 5월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개인적인 일정상으로 한 6월 정도 컴백이 예상되는데 블랙핑크가 컴백을 하고 이런 트레저의 그 부상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YG
엔터에 대한 매력이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저가에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빅뱅 컴백을 기점으로 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왔는데, 일단 뭐 빅뱅 자체가 지금 컴백을 제대로 한 거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추후에는 이제 앨범 다시 발매해서 솔로라든가 유닛 활동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세대 아이돌인 위너랑 아이콘 같은 경우도 컴백을 좀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투어라든가 일본 투어도 본격화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모든 아티스트의 라인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 쪽에서는 가장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또 자회사 YG 플러스가 지금 굉장히 이익체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음원 사업, 음악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들 정리를 하면서 수익성이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올해 이제 YG 엔터 모기업에 대한 실적인 기여도가 상당히 높을 거다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걸그룹, 그러니까 신인 걸그룹이 6년 만에 이제 런칭을 하거든요. 올해 예상이 되는데 멤버가 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름이 이제 베이비 몬스터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아마 요게 지금 런칭이 된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블랙핑크 외에도 신인 걸그룹으로 인해서 YG 엔터의 상당한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서, 그래서 저희 엔터 4사 중에서는 최선호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올해 영업이익 640억, 내년에 한 70억 정도 보는데, 너무 영업이익 추정치 과소평가가 됐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한 800억 정도 좀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한 8만 6천 원 정도 1차, 그리고 2차 한 9만 4천 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저가에서 들어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가수들의 활동도 해외적으로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YG 엔터테인먼트를 주셨습니다. 이달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살 자리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빅뱅 컴백하는 날이 딱 고점을 찍고서 지금 주가가 상승폭의 좀 절반 정도가 좀 반납하고서 이제 저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낙폭 과대 구간인데 좀 기관들이 차익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를 잡고선 소위 말해서 때려 먹었다라고 그렇게 좀 속된 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도 한 PER 22배 정도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PER 30배 이상 주고, YG 엔터 같은 경우도 32배에서 38배 정도 타겟 PER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수적으로 중간적으로 32배, 35배 정도를 봐야 되는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도 한 26배까지 빠졌고, 내년 기준으로 22배 정도라면은 가격 매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엔터주들이 밸류에이션 비싸다는 얘기가 엔터 4사의 하이브가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하이브를 빼게 되면은 엔터 3사가 밸류가 지금 비싼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SM, JYP, YG 3사가 지금 셋 다 매력이 있고, 하이브 같은 경우가 밸류에이션이 좀 다소 좀 비싼 거기 때문에 하이브를 빼게 되면 밸류에이션 확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하이브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지금 엔터주가 좀 급등화됐다는 부분들은 약간 좀 오해가 있다. 시장에 오해가 있고,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가 매수를 충분히 해도 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YG 엔터 측은 조정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침장을 팔고 있는데 엔터주는 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좀 차관을 하고, 그리고 리오프닝 쪽에서도 하반기에 이제 콘서트들이 본격화가 될 건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추정치 내용들을 보면은 콘서트 티켓 가격이라는 규모라든가 이게 너무 좀 과소평가되어 있고, 또 온라인 콘서트 부분에 대한 실적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엔터주들은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이용해서 충분히 담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PER로 봤을 때 엔터주 중에서도 가장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이었고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0.47% 오르면서 2669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중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오르면서 출발한 국내 증시 장 중반에 2677까지 올랐었는데요. 후반 들어서 중국 증시가 좀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내 증시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됐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실까요? 예, 오늘장 주체는 역시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2,7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네요. 2,452억 원 순매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시죠. 장 초반에는 시총 상위주가 대체로 빨간불이었는데 지금 좀 하락으로 전환을 한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 0.15% 조정이 나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2.31% 하락입니다. 내일이죠. 기간의 3개월 의무 보유 확약 해제를 앞두고 오버행 우려가 더해진다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SK 하이닉스 2% 강세 11만 5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바이오주도 강세인데요. 1.64% 오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보시죠. 1분기 깜짝 호실적을 발표한 현대차, 기아차가 나란히 3에서 4%대 급등세를 나타내고요.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네요. 네이버가 0.3% 빠지는 반면 카카오의 주가가 0.56%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 강했죠. 1.17% 오른 910선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중 흐름도 보시죠. 예, 코스닥은 그래도 견고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910선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수급 상황 보실까요? 역시 수급 상황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잡혔습니다. 680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5% 급등 마감 예상이 되고 여기에 펄어비스도 5.9% 급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펄어비스 검은 사막 모바일 오늘 중국에서 공개 테스트 시작했는데 오픈 후에 중국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오늘 장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눈에 띄었는지 정리와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시장이 강하질 않아요. 시장은 그냥 보합 내지는 뭐 강세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뭐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0.43%. 어제 1% 넘게 좀 빠졌다가 미국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조금 올라왔는데 역시 테마주 흐름들은 굉장히 좋죠. 자, 계속 3월달서부터 음식업종, 그다음에 비료 사료주 순서가 좀 반대로됐는데 비료 사료 관련주들 봐야 된다. 그리고 그쪽 움직이게 되면 음식업종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미 이지홀딩스의 자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단 노란톡방에도 제가 자료도 올려드렸고요. 이지바이오의 그 이지홀딩스죠. 이지홀딩스의 이제 자회사가 팜스토리, 그리고 정다운, 마니커, 우리손 FMG, 뭐 옵티팜, 뭐 등등등 회사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닭고기, 그 다음에 육개, 정육 이쪽 유통회사인 오늘 우리손 FMG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사료 관련주 팜스토리도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계속 음식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여전히 힘이 떨어지지 않고 못 갔던 종목들 안에서 강한 순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이런 테마주 장세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은 다 이제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뭐 닭고기 가격도 이제 올라갈 거고, 삼겹살 가격도 올라갈 거고, 라면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빵 가격도 올라갈 거고, 쌀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샘표식품이라든지 샘표라든지 지금 식용유 뭐 이 관련주들도 지금 인도네시아 파묘를 28일서부터 수출 금지한다는 조치 때문에 이제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관련주들이 지금 다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 외에서도 뭐 종목들 아침에서 뭐 제지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현대차도 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UAM이라 그래가지고 도심 항공교통이라 갖고 이제 드론 택시라든지 자율주행차 뭐 이쪽 관련주들도 오늘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들은 굉장히 강한데 뭐 대형주들도 뭐 펄어비스부터 해서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셀트리온 형제들 뭐 강세를 보여줬다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여전히 약세를 주고 있고 지수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 시장도 오늘 반등을 주는 듯 했는데 다시 미끄러졌어요. 아까 말하더라도 좀 올라온다 싶었는데 다시 미끄러지면서 마이너스 1.44%,
다시 급락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시장은 그렇고 뭐 일본 시장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영향은 좀 없는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하반 경직을 줄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나라 시장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중국 시장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들어주긴 했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 모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의 힘이고, 그러니까 가속도라 그러죠. 이 정도의 힘이면 중간에서 받쳐 올린다 그래서 쉽게 돌아 올리는 아직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랑 나스닥이 반등을 줬다 한들 오늘도 버텨주고 내일도 버텨주고 그래야 이 멈춤을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보면서 반등을 보면서 우리나라 종목들도 시장도 2,700 안착을 하고 2,750 가고 이런 그래도 괜찮은 좋은 상황으로 바뀔 텐데 아직 미국 시장이 좀 더 확인이 더 필요해요. 이러다가 미국 시장이 하루 이틀 다시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면 우리나라 시장은 다시 2,650을 깨러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먹구름이 지나지 않았다. 아직 먹구름이 지금 들여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태풍이 있고 먹구름이 있는데 먹구름은 비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우중충한 날씨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비를 내리거나 태풍이 찾아온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태풍을 아직 2,600이 깨지면서 밑으로 쏟아지기보다는 2,650은 깨질 수는 있어도 뭐 잠깐 비가 내리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다시 지지를 하고 박스권에서 다시 살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뭐 흔들리면은 테마주들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로 그냥 잘 버티고 있으면 됩니다. 비료 사료 관련주 만약에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고요. 왜냐면 비료 사료 관련주들은 올해 내내 이슈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에서 사 먹고 있는 모든 그 과자서부터 해서 떡볶이서부터 해갖고 햄버거, 피자, 모든 그 외식 물가들이 다 올라갈 거고요. 계속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올해 내내 수혜주를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비료 사료 관련주들하고 그다음에 음식 업종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런 쪽도 조정받으면 오히려 사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수는 그냥 박스권에 있다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무림페이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재질 관련주 쪽인데 무림페이퍼. 일단은 재질 가격이 5월 1일서부터 상승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품 가격 인상 속 실적 개선 기대감. 그러니까 요 소비주들 특히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닭고기 가격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식 가격 올라가 이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인정을 못하고 말도 안 되고 그냥 억지로 올리게 되면 불매 운동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왜 올라가는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지금 국제 펄프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해상 운임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원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한솔재질랑 무림페이퍼가 이제 한계점에 왔다라는 부분들을 근거로 5월 1일서부터 종이 가격을 15%를 인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서부터 해가지고 모두 원자재까지 다 폭등하고 있고 운임 가격 폭등하고 있고 전기세도 이제 앞으로 올라갈 거고 등등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거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 속 실적들이 개선이 되는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럼 앞으로 있을 이제 그 소비주들 쪽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인정을 하는 소비자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 너무 많이 올린다 이런 게 아니고 소비자들도 인정을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업종들의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료 사료 관련주 움직이니까 조만간에 음식 업종을 가면서 닭고기 가격 올라가고 그다음에 육류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를 얘기를 하면서 정다운, 그다음에 우리손 FNG 얘네들도 다 올라갈 거고 하림도 올라가고 하림은 얘네 자회사는 아닙니다만 마니커가 자회사니까 마니커도 올라갈 거고 다 올라가게 될 거다. 이게 올해 내내 있을 일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두 개가 상한가로 올라갔고요. 어쨌든 재즈 관련주들도 그런 이슈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서 움직일 섹터들은 지금 가격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식품들을 아니면 그런 이제 공산품, 생산품, 필수품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은 뭐가 보일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샘표식품인데요. 어제 여러분들한테 샘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이슈는 어제 왔던 이슈는 똑같은데 인도네시아가 28리서부터 해서 식용 팜유를 수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 요거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이제 식용 팜유 수출이 중단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겠죠.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라면에도, 그러니까 라면을 튀기거나 쓸 때 거기 기름 이제 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라면에도 쓰고 과자에도 쓰고 이 팜유가, 그리고 화장품에도 원료 물질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면, 그다음에 과자, 그리고 식용유가 식용유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식용유, 그리고 화장품, 이런 쪽에서 이제 원가 상승을 부담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전에 얘기했었던 제지 관련주가 움직이듯이 그런 이제 제품 가격의 상승을 또 하는 그런 이슈가 또 될 수 있으니까 관련주들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도 잘 챙겨보시면 되고요. 요 비슷한 얘기가 제가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정다운, 그다음에 팜스토리, 우리손 FNG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움직일 거다. 그랬더니 얘네들이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니까 이렇게 상한가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럼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식용유 팜유로 인한 사태가 이제 다른 업종들로 가면서 이렇게 팜스토리처럼, 우리손 FNG처럼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세 번째, 자, 실전 매우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대주산업입니다. 자, 사료 관련주고요. 지금 급등 과열로 걸려 있는데 어제도 올라가고 오늘도 뭐 잘 버티고 있는데 지금 119.9%네요. 뭐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보유하셔도 뭐라 하지 않겠는데, 올해 내내 사료, 비료, 뭐 음식 업종들 계속 강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뭐 일부 가져가는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75점 미, 매수 포인트는 80.5, 그리고 음식 업종 계속 잘 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90점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유튜브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예,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는 장중에도 투자 전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